쨍그랑 날카로운 파여름이 왁자지껄하던 연회장의 흥취를 단번에 찢어발겼으니 7기로 빚은 귀한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다. 환갑을 맞이한 거상. 김덕팔은 자신의 손에서 미끄러진 술잔을 내려다볼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마치 벼락 맞은 고목처럼 뻣뻣하게 굳어 대문 쪽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동공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으며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주름진 골을 타고 흘러내렸다. 70칸 대저택의 소슬대문 사이로 휘몰아치는 눈보라는 성난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윙윙거렸고 그 하얀 지옥의 입구에 서 있는 한 형체는 인간이라기보다는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아귀과괴에 가까웠다. 덕팔의 심장은 귓가에서 북소리가 들릴 만큼 쿵쾅거렸으나 좌중의 하객들은 그저 주인이 술에 취해 실수한 것이라 여기며 웅성거릴 뿐 그 누구도 덕팔이 목격한 공포의 실체를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문간에선 그자는 넉마주의조차 거들떠보지 않을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는데 사르레는 칼바람에 찢겨진 옷자락 사이로 검버섯 핀 앙상한 피부가 흉물스럽게 드러나 있었고 산발한 백발은 눈 녹은 진흙과 뒤엉켜 흉측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덕팔을 공포와 전율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것은 그 비참한 몰골이 아니라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번들거리는 그자의 눈빛, 바로 그 뱀 같은 눈빛이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강산이 3번이나 바뀌었고 기름진 살집 대신 주름만이 가득한 얼굴이 되었을지언정 덕팔은 저 눈빛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으니 그것은 꿈속에서도 덕팔의 목을 조르던 악몽의 근원이자 부모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탐욕의 화신, 바로 전이방 리펑, 최판석의 눈이었기 때문이다. 걔 누구 없느냐? 저 미친 거지를 당장 끌어내지 않고 무엇들 하느냐? 마름 최씨가 호통을 치며 하인들을 재촉하자 몽둥이를 든 장정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거린을 향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하지만 거린은 장정들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연회장 상석에 앉은 김덕팔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시선에는 구걸하는 자의 비굴함 대신 기묘한 오기와 원망 그리고 알 수 없는 탐욕이 뒤섞여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돋게 만들었다. 덕팔은 떨리는 손을 밥상 아래로 감추며 마른 침을 삼켰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저자의 멱살을 잡고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이느냐라고 고함치고 싶은 충동이 화산처럼 끌어올랐다. 과거 덕팔에 붙이는 소장농이었고 최판석은 고을의 토지를 좌지우지하던 악독한 이방이었으니 가뭄이 들어 소장료를 내지 못하던 그해 겨울 최판석은 덕팔네 집의 숟가락 하나까지 모조리 빼앗아가고 엄동설안에 병든 부모를 길바닥으로 내쫓았던 철천지원수였다. 그때 부모님이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모습과 싸늘한 시신 앞에서 울부짖던 어린 덕팔을 비웃으며 따뜻한 아랫목에서 술을 마시던 최판석의 기름진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르신 날이 무서 미친 내가 들어온 모양입니다. 소인들이 얼른 치우겠습니다요. 하인 칠성이가 굽신거리며 덕팔의 안색을 살폈으나 덕팔은 그 말을 듣지 못한 듯 멍하니 과거의 환영에 사로잡혀 있었다. 잔치상 위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하여 기름진 전 냄새와 달콤한 약과 향기가 진동하고 있었으나 덕팔의 코끝에는 30년 전 움막에서 맡았던 썩은 지푸라기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듯하여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지금 자신이 조선 팔도에서 내로라 하는 거상이 되어 비단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다시금 그 힘없고 비참했던 15살 소년으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져 몸서리쳤다. 저 늙고 병든 거지가 한때는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를 휘두르며 떵떵거렸다는 사실이, 그리고 지금은 내 집 대문 앞에서 밥 한 술을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 기가 막힌 현실이었다. 그때 하인 하나가 빗자루를 들어 거린의 어깨를 내리치려 하자 거린은 의악하는 비명과 함께 눈길 위에 나뒹굴었는데 그 처절한 비명소리가 덕팔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다. 엎어진 거린은 바닥에 떨어진 전 부스러기를 주워 허겁지겁 입으로 가져갔는데 흙과 눈이 잔뜩 묻은 그 더러운 음식을 씹지도 않고 삼키는 모습은 짐승보다 못하여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하객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고 기생들은 옷자락으로 코를 막으며 질색했으나 오직 덕팔만이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했던 절대적인 악웍이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꼴을 확인하고 싶은 잔인한 확인 사살과도 같은 심리였다. 덕팔의 가슴 속에서는 두 개의 자아가 맹렬하게 싸우고 있었는데 하나는 저놈을 당장 멍석말이하여 엄동설 안에 얼어 죽게 만들어 부모님의 원수를 갚으라고 소리치는 복수의 화신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래도 오늘 같은 잔칫날에 피를 보는 것은 좋지 않다며 자제하려는 이성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최판석이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으며 흘리는 눈물을 본 순간 덕팔은 묘한 기시감을 느꼈으니 그것은 30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최판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아이들만은 살려주십시오라고 빌 때 흘리던 그 눈물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역설적이게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이 기막힌 상황 앞에서 덕팔은 분노를 넘어선 허탈함과 인생무상 랜성무장의 쓴맛을 다시금 되새기지 않을 수 없었다. 멈추거라. 덕팔의 입에서 벼락 같은 호통이 터져나오자 거린을 두들겨 패려던 하인들의 동작이 일시에 멈추었고, 흥겨운 가락을 울리던 악공들도 놀라 연주를 멈추니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적막강산으로 변했다. 덕팔은 떨리는 무릎을 짚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의 위험 있는 풍채와 서슬퍼런 눈빛에 압도된 좌중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그를 주시했다. 그는 화려한 비단 신발을 신고 눈 내리는 마당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기 시작했으니 눈 밟는 소리가 뽀드득 뽀드득하며 정적을 깼고, 그 소리는 마치 최판석의 심장을 조여오는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와도 같았다. 마침내 거린 앞에 당도한 덕팔은 눈밭에 처박힌 최판석을 내려다보았는데 가까이서 보니 그 몰골은 멀리서 볼 때보다 훨씬 더 처참하여 썩은 내가 코를 찔렀고, 동상 걸린 손발은 퉁퉁 부어 터져 진물이 흐르고 있었다. 최판석은 자신의 앞에 선 거대한 그림자의 겁을 집어먹고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나으리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배가 너무 고파서 그만 이라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그 비굴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덕팔의 뇌리에는 과거 자신의 부모를 매질하며 없는 놈들은 굶어 죽는 게 나라를 돕는 일이다 라고 비웃던 최판석의 독설이 겹쳐 들려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덕팔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지경이었으나 끝내 그 주먹을 들어 올리지는 않았다. 여봐라. 덕팔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깔리자 하인들이 일제히 예, 대감마님 하고 복창했다. 덕팔은 바닥에 엎드린 최판석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아니 귀를 의심케 하는 명령을 내렸다. 저 자를 당장 안채 사랑방으로 들이거라. 그 말에 하인들은 물론이고 하객들까지 눈이 휘둥그레지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으니, 아니 대감마님, 저런 더러운 거지를 사랑방이라니요. 헛간도 과분할 놈입니다요. 라며 칠성이가 다급히 만류하고 나섰다. 귀한 손님도 함부로 들이지 않는 사랑방에 똥오줌도 못 가릴 것 같은 거지를 들이라니, 이는 덕팔이 노망이 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당장 저 자를 부축하여 사랑방 아랫목에 눕히고 뜨끈한 물을 데워 씻길 채비를 하란 말이다. 덕팔이 다시 한번 천둥같이 호령하자 그 서슬에 질린 하인들은 부랴부랴 최판석의 양팔을 끼고 일으켜 세웠다. 영문을 모르는 최판석은 자신이 관아로 끌려가는 줄 알고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얼씬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며 발버둥 쳤으나 억센 하인들의 손길에 이끌려 질질 끌려들어 갔다. 덕팔은 그 뒷모습을 싸늘하게 응시하며 속으로 뇌까렸다. 편히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춥고 배고파서 죽는 것은 내 놈에게 너무 과분한 최후다. 내 너에게 뼈와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무엇인지, 진정한 지옥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리라. 덕팔은 다시 연 회장으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에 앉았으나 그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인걸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잔치는 계속되었지만 덕팔의 머릿속에는 오직 사랑방에 갇힌 최판석 생각뿐이었으니 그는 자신이 준비한 복수의 시나리오를 점검하며 입가에 섬뜩한 미소를 띄었다. 하객들은 덕팔의 대인배 같은 처사에 감탄하며 과연 큰 상인은 그릇이 다르다며 칭송했으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 덕팔이 베푼 것은 따뜻한 호의가 아니라 그 어떤 고문보다 잔혹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복수의 서막이라는 사실을.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천지를 집어삼킬 듯 포효했고 덕팔의 저택 사랑방에는 기묘하고도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날 밤 덕팔은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서재에 홀로 앉아 촛불을 켜놓고 낡은 장부 하나를 꺼내 들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붙인 김서방 쌀 2섬 차용이자 닷새마다 오할이라는 악랄한 기록이 적혀 있었으니 이는 덕팔이 고향을 떠날 때 챙겨 나온 유일한 유산이자 복수의 맹세가 담긴 증거물이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글자를 하나하나 더듬으며 다짐했다. 최판석 내 놈이 내 부모에게 먹인 것은 밥이 아니라 피눈물이었다. 이제 내가 내 놈에게 돌려줄 차례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부드러운 쌀밥이 내 놈의 오장육부를 어떻게 뒤틀어 놓는지 지켜보겠다. 덕팔은 장부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랑방의 불빛만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고 마치 그 불빛이 최판석의 운명인 양바람에 훅 꺼질 듯 말 듯 위태로워 보였다. 이제 30년을 벼려온 칼날이 마침내 칼집에서 뽑혀나왔다. 뜨거운 김이 자욱하게 서린 목욕간, 안은 마치 구름 속에 갇힌 선계, 센제와도 같았으나 그 안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흡사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을 씻기는 것과 다름없었으니 칠성이와 마당쇠 두 장정이 최판석의 앙상한 몸뚱이를 거칠게 문질러 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십 년 묵은 때가 국수 가락처럼 밀려나와 맑던 물이 순식간에 시커먼 흙탕물로 변해버렸고 지독한 악취가 수증기와 뒤섞여 역겨운 냄새를 풍기자 하인들은 헛구역질을 참으며 연신 고개를 돌려야만 했다. 최판석은 이 호사스러운 목욕이 자신을 삶아 먹으려는 전조가 아닌가 하는 공포에 질려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제 살은 즐겨서 먹을 것도 없습니다요. 라며 횡설수설하고 있었는데 그 비명소리는 공포를 넘어선 광기에 가까웠다. 문풍지 너머로 이 광경을 훔쳐보던 김덕팔은 소매춤에 감춘 단도를 만지작거렸는데 차가운 쇳덩이에 감촉만이 끓어오르는 살의 살이를 간신히 억누르게 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덕팔의 시선은 최판석의 벗은 몸에 고정되어 있었는데 과거 비단옷 터질 듯 불룩했던 배와 기름진 살결은 온데간데 없고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가슴팍과 말라비틀어진 팔다리는 기근에 시달린 늙은 당나귀를 연상케 했다. 등짝에는 누군가에게 매질을 당한 듯한 검붉은 흉터가 지렁이처럼 얽혀 있었고 동상으로 문드러진 발가락은 검게 변색되어 있어 저자가 지난 30년간 어떤 지옥 같은 삶을 살아왔는지 짐작게 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천하의 최판석이 고작 저 꼴이라니. 덕팔은 허탈한 웃음을 흘렸으나 그 웃음 뒤에는 서슬퍼런 분노가 도사리고 있었으니 저 늙고 병든 노인네가 자신의 부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이 도무지 매치가 되지 않아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기 때문이었다. 박박 문지르거라. 살가죽이 벗겨지는 한이 있어도 티끌 하나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밖에서 들려오는 덕팔의 서늘한 명령에 하인들은 때밀이 수건에 더욱 힘을 주었고 최판석은 아이고 신음을 토하며 바닥을 기어 다니는 벌레처럼 몸을 비틀었다. 덕팔은 눈을 감고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는데 눈보라 치던 그날 밤 아버지가 최판석의 대문 앞에서 멍석마리를 당하며 지르던 비명소리가 지금 저 목욕간 안의 신음소리와 겹쳐져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다. 그때 최판석은 따뜻한 방 안에서 기생들을 끼고 앉아 낄낄대며 저놈의 비명소리가 오늘 술맛을 돋우는구나 라고 조롱했었다. 덕팔의 입안에서 우두둑 이빨 갈리는 소리가 났고 그는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저 늙은이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은 충동에 휩싸여 몸을 부르르 떨었다. 하지만 덕팔은 짐승이 되기를 거부하고 인간으로서 복수하기를 택했으니 그것은 단순히 육신의 고통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도 우아한 형벌이어야만 했다. 그는 최판석을 짐승이 아닌 사람 대우를 해줌으로써 그가 잃어버렸던 인간의 존엄을 일깨운 뒤 다시금 나락으로 떨어뜨려 뼛속 깊은 수치심을 안겨줄 요량이었다. 어르신 다 씻겼습니다요. 이제 어찌할까요? 칠성이가 물에 젖은 채 밖으로 나와 묻자 덕팔은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답했다. 광에 처박아둔 내 옛 비단옷을 꺼내 입히거라. 그리고 사랑채 아랫목에 비단 금침을 깔고 모셔라. 하인들은 주인의 속내를 알 수 없어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으나
덕팔의 표정이 워낙 단호하여 감히 토를 달 엄두를 내지 못했다. 깨끗이 씻고 비단옷까지 걸친 최판석은 영락없는 노망난 양반의 행색이었으나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따뜻한 아랫목에 앉혀지자 그는 엉덩이가 타들어가는 것 같은 호강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방구석으로 기어가 몸을 잔뜩 웅크렸다. 덕팔은 문 밖에서 그 꼴을 지켜보며 묘한 쾌감을 느꼈는데 그것은 사냥감이 덫에 걸려 바둥거리는 것을 지켜보는 사냥꾼의 희열과도 같았고 동시에 굶주린 개에게 고기 덩어리를 던져주기 직전의 잔인한 우월감이기도 했다. 배가 고프지 않느냐? 덕팔이 문을 열고 들어가 나지막이 묻자 최판석은 화들짝 놀라 납작 엎드리며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밥찌꺼기라도 좋으니 목숨만은 일하며 덜덜 떨었다. 덕팔은 방 안에 들어서서 최판석의 맞은편에 정좌하고 앉았는데 가까이서 맡은 최판석에게서는 비단옷 향기 대신 씻겨지지 않은 마음의 썩은 내가 나는 듯했다. 덕팔은 최판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내 오늘 자네에게 아주 특별한 대접을 하려 하네. 30년 묵은 빚을 갚는 자리라고 해두지. 최판석은 빚이라는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으나 감히 덕팔의 얼굴을 쳐다보지는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그는 덕팔이 누구인지 왜 자신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오로지 눈앞에 따뜻한 방바닥과 곧 나올지도 모를 음식 생각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영락없는 굶주린 짐승의 모습이었다. 여봐라. 주안상을 내오거라. 아니 주안상이 아니다. 내가 평소에 먹는 것보다 더 귀하고 정갈한 임금님. 수라상에 버금가는 밥상을 차려오너라. 덕팔의 호령이 떨어지자 부엌에서는 다시금 분주한 소리가 들려왔다. 최판석은 수라상이라는 말에 눈이 휘둥그레지며 마른 침을 삼켰는데 꼬르륵거리는 뱃속의 아우성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덕팔은 그 탐욕스러운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과거 탐관오리 시절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자신의 배를 채우던 그 탐욕이 지금은 생존 본능이라는 이름으로 비루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며 덕팔은 인간의 욕망이란 얼마나 질기고도 추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꼈다. 잠시 후 덕팔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는데 그 하얀 눈발 속에서 30년 전 얼어 죽은 부모님의 환영이 아른거리는 듯했다. 아버지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저자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 가장 높은 곳에 올려진 순간, 제가 저자를 지옥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겠습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어 칼을 맞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뼛속까지 사무치게 알려주겠습니다. 덕팔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볼을 타고 흘러내리기도 전에 분노의 열기로 인해 말라버렸다. 그는 다시 뒤를 돌아 최판석을 보았는데 최판석은 따뜻한 온기에 취해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그 평온한 모습이 덕팔의 가슴에 다시금 불을 질렀다. 편안한가? 덕팔의 물음에 최판석은 졸다가 놀라 깨며 예 나으리 덕분에 이 늙은 것이 호강을 합니다요. 내 평생 이런 호사는 처음입니다라며 비굴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덕팔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소장료를 착복하고 만족스러워하던 그 사악한 미소와 겹쳐 보였다. 덕팔은 속으로 냉소했다. 그래, 지금을 즐겨라. 내 놈의 그 웃음이 통곡으로 바뀌는 것은 밥 한 그릇 먹을 시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테니. 덕팔은 하인에게 눈짓을 보내 밥상을 드리라 명했고 곧이어 문이 열리며 고소한 밥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밥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윤기가 흐르는 고깃국, 그리고 갖가지 나물과 생선구이가 상다리가 휘어질 듯 차려져 있었다. 최판석의 눈은 밥상에 꽂혀 떨어질 줄을 몰랐고 입가에는 침이 질질 흘러내려 비단옷을 적시고 있었다. 하지만 덕팔은 아직 수저를 들라고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밥상머리에 앉아 최판석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었다. 굶주린 짐승 앞에 고기를 두고 기다려를 명하는 주인의 심정으로 덕팔은 최판석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본능만이 남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영혼을 건 도박이자 심판의 시작이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촛불 그림자만이 두 사람의 얼굴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덕팔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최판석의 불안감도 커져만 갔지만 코끝을 찌르는 음식 냄새는 그 불안감조차 마비시키고 있었다. 덕팔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들개나
식기 전에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최판석은 숟가락도 쓰지 않고 맨손으로 밥그릇을 움켜쥐려 했다. 그 순간 덕팔이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하지만 먹기 전에 내 이야기 하나만 들어보게. 아주 오래전 눈 내리는 밤에 있었던 이야기일세. 최판석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바바를 향한 집착과 덕팔의 서늘한 기세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의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흰 쌀밥은 마치 갓 피어난 목화솜처럼 눈부시게 하얗고 그 위로 흐르는 윤기는 은하수를 뿌려놓은 듯 영롱하였으니 이는 조선 팔도 어디를 가도 구경하기 힘든 최상품 2,000쌀로 지은 밥이었다. 밥상 한가운데 자리 잡은 갈비찜에서는 달콤하고 짭조름한 양념 냄새가 진동하여 사람의 혼을 쏙 빼놓을 지경이었고 노릇하게 구워진 조기 2마리는 입을 쩍 벌린 채 기름진 자태를 뽐내고 있었으며 붉은 고춧가루로 버무린 도라지 무침과 파릇한 시금치 나물은 봄날의 화원처럼 다채로운 색감을 자랑하고 있었다. 이 풍성한 식탁은 굶주림에 지친 이에게는 천국이요 죄 지은 자에게는 너무나 과분하여 도리어 두려움을 자아내는 심판대와도 같았다. 최판석은 숟가락을 쥔 손을 허공에 띄운 채 툭 치면 쏟아질 것 같은 눈물을 글썽이며 밥상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의 목을 대는 침을 삼키느라 연신 꿀렁거렸지만 차마 그 귀한 밥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어찌하여 들지 않는가? 내 밥에 독이라도 탔을까봐 걱정되는 게냐? 덕팔이 차갑게 비웃으며 묻자 최판석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옵니다. 나으리 당치도 않습니다요. 다만 소인 같은 천한 놈이 감히 이런 수라상을 받아도 되는지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그러합니다. 최판석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으며 그의 눈은 불안과 탐욕 사이에서 맹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으니 문전박대를 당하고 매질을 당해도 싼 자신이 비단옷을 입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 사랑방에서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밥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있어 현실이라기보다는 죽기 직전에 보는 환영에 가까웠기 때문이었다. 덕팔은 말없이 젓가락을 들어 조기살 한 점을 큼직하게 떼어내 최판석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다. 먹게. 죽은 귀신도 때깔이 좋아야 한다지 않나. 자네가 살아서 이 문지방을 나갈지 아니면 거적으로 덮여나갈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내 집에서 굶어 죽었다는 소문은 듣고 싶지 않네. 그 말 속에는 뼈가 있었고 살기가 서려 있었으나 굶주림에 이성이 마비된 최판석의 귀에는 오직 먹게라는 단어만이 구원의 동아줄처럼 들렸다. 마침내 빗장이 풀린 듯 최판석은 숟가락으로 밥을 퍼서 입으로 가져갔다. 30년 만에 아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쌀밥의 감촉이 혀끝에 닿는 순간 그의 온몸에는 전율이 흘렀다. 헉헉. 최판석은 짐승이 먹이를 뜯듯 허겁지겁 밥을 퍼넣기 시작했다. 씹을 새도 없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들은 그의 텅 빈 위장을 뜨겁게 달구었고 그 포만감은 뇌수까지 짜릿하게 만들었다. 그는 갈비찜을 손으로 집어뜯고 국물을 그릇째 들고 마시며 김치 국물이 비단옷에 튀는 줄도 모르고 먹어치웠다. 입가에 묻은 밥풀을 혀로 핥아먹는 그 추잡한 모습은 과거 고을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던 탐관오리의 위엄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본능만이 남은 비루한 늙은이의 그것이었다. 덕팔은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싸늘하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묘하게도 그 모습에서 통쾌함보다는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무함이 밀려왔다. 저것이 저렇게 밥 한 그릇에 목숨을 거는 저 늙은이가 내 부모를 죽인 원수란 말인가. 덕팔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던 분노는 씹다 뱉은 껌처럼 씁쓸한 비애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최판석이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을 보며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눈보라치던 날 아버지는 병든 어머니를 위해 죽 한 그릇이라도 끓여보려고 최판석의 집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었다. 이박날이 쌀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쌀 씻은 뜨물이라도 좋으니 한 바가지 주십시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뜨거운 물세례와 몽둥이 찜질 뿐이었다. 그때 아버지가 흘렸던 피눈물이 지금 최판석이 흘리는 밥물과 겹쳐 보이자 덕팔은 주먹을 꽉 쥐어 탁자를 내리치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아냈다. 물물 좀. 최판석이 급하게 먹다가 목이 메었는지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자 덕팔은 옆에 있던 숭늉 그릇을 밀어주었다. 최판석은
숭늉을 벌컥벌컥 들이켜고는 꺽 하고 트림을 하며 바보처럼 웃었다. 아이고 나으리. 정말 잘 먹었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요. 배가 부르자 비로소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최 판석은 다시금 덕팔의 눈치를 살피며 굽신거렸다. 그 비굴한 태도가 덕팔의 심기를 더욱 건드렸다. 차라리 끝까지 악독하게 굴었다면 덜 비참했을 것을 배부른 돼지처럼 만족해하는 꼴이라니. 덕팔은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둔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기로 결심했다. 배가 부른가? 덕팔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예, 덕분에 배가 터질 것 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최 판석이 손을 비비며 대답하자 덕팔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뒷짐을 지고 방 안을 서성거렸다. 그림자가 벽을 타고 길게 늘어져 마치 최 판석을 덮칠 듯 위압감을 주었다. 은혜라. 은혜를 갚고 싶다고 했나? 덕팔이 되물었다. 그렇습니다. 요 시키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마당을 쓸라시면 쓸고 똥오줌을 치우라시면 치우겠습니다. 최 판석은 어떻게든 이 따뜻한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붙어있을 요량으로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덕팔은 걸음을 멈추고 최 판석의 바로 앞까지 다가가 그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말했다. 그 밥상 자네가 방금 먹은 그 쌀밥 한 그릇의 값이 얼만지 아는가? 최 판석은 뜬금없는 질문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예. 아 그야. 비싼 2,000쌀이니 꽤나 나가겠지요마는. 덕팔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닐세. 그 밥 한 그릇에는 사람 목숨 2개가 들어있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차가워졌다. 최 판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본능적인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사람 목숨이라뇨. 그게 무슨...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나으리. 덕팔은 쓴 웃음을 지으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내 옛날 이야기 하나 해주지 않았나. 눈 내리는 밤의 이야기 말이네.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 이 고을에 김가라는 소장농이 살았었지. 덕팔이 이야기를 시작하자 최 판석의 동공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30년 전 김가. 어렴풋이 기억날 듯 말 듯한 이름이었다. 워낙 많은 소장농을 쥐어짜고 쫓아냈기에 누구 하나를 특정하기는 어려웠으나 눈 내리는 밤이라는 단어가 그의 뇌리 어딘가에 박힌 가시를 건드리고 있었다. 덕팔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 김가는 흉년이 들어 소장료를 내지 못하자 집주인에게 사정사정했네. 병든 아내와 어린 아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 쌀 한 뼘방만 빌려달라고. 하지만 그 집주인은 냉혹했지. 오히려 장정들을 시켜 김가를 두들겨 패고 엄동설안의 세 식구를 길바닥으로 내쫓아버렸어. 심지어 부엌에 남아있던 깨진 밥그릇 하나까지 모조리 빼앗아 갔더랬지. 덕팔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용암처럼 끓고 있었다. 최 판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갔다. 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방금 먹은 밥이 뱃속에서 돌덩이처럼 굳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설마 하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줄기를 타고 기어 올라왔다. 그날 밤 김가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아내를 끌어안고 어느 폐가 헛간에서 숨을 거두었네. 아내는 남편의 시신 옆에서 얼어 죽었고 홀로 남은 15살짜리 아들은 부모의 시신을 지키며 밤새 울다가 복수를 맹세하며 마을을 떠났지. 덕팔은 잠시 말을 멈추고 최 판석의 반응을 살폈다. 최 판석은 이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그는 덕팔의 얼굴에서 30년 전 자신이 짓밟았던 그 소장농의 흔적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 아이가 떠날 때 챙긴 것이라고는 아비가 썼던 빈문서 하나와 주먹만한 주먹밥 하나뿐이었네. 그 주먹밥은 말일세. 죽어가던 어미가 자신의 품속에 숨겨두었던 썩은 콩비지로 만든 것이었어. 아이는 그 주먹밥을 씹으며 맹세했네. 언젠가 성공하여 돌아오면 내 부모를 죽인 원수에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겠노라고. 그리고 그 밥을 먹는 원수의 배를 갈라 내 부모가 굶어 죽을 때 느꼈던 고통을 똑같이 돌려주겠노라고. 희익 최 판석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그는 바닥을 기며 뒷걸음질 쳤고 공포에 질려 눈알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나 나으리 설마 그 아이가. 최 판석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 하게 기어 들어갔다. 덕팔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상인의 것이 아니라 30년을 기다려온 복수기의 그것이었다. 그래,
내가 바로 그 김가의 아들 덕팔일세. 최판석 이방 참으로 오랜만이구만. 그 이름 최판석 이방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최판석은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입을 벌렸다. 자신이 방금 맛있게 먹어치운 그 밥상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저승으로 가는 마지막 만찬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뱃속에 가득 찬 밥알들이 갑자기 수천 마리의 구더기로 변해 내장을 파먹는 듯한 환각이 느껴졌다. 그는 헛구역질을 하며 방바닥을 뒹굴었다. 우크, 우에익. 하지만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덕팔이 준 밥은 이미 그의 피와 살로 스며들고 있었으니까. 덕팔은 싸늘하게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토해내지 말게. 쌀 한 톨 국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자네 뱃속에 담아두게. 그것이 자네가 내 부모에게 빚진 목숨값이니. 방 안에는 최판석의 흐느낌과 헛구역질 소리만이 가득 찼고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창문을 덜컹거렸다. 덕팔은 탁자 위에 놓인 물그릇을 바라보았다. 물그릇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다. 이제 복수의 밥상은 차려졌고 손님은 배불리 먹었다. 남은 것은 계산을 치르는 일뿐이었다. 그러나 덕팔의 마음은 시원하기는커녕 천근 만근의 바윗덩어리를 얹은 듯 무겁기만 했다. 그는 자신이 내릴 다음 심판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니면 자신 또한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고 있었다. 으아악. 최판석은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자신의 목을 부여잡고 방바닥을 뒹굴었으니 그것은 독약이 퍼져서가 아니라 양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뒤늦게 그의 심장을 난도질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방금 전까지 꿀맛 같던 흰쌀밥은 순식간에 뜨겁게 달궈진 쇳물로 변하여 그의 식도와 위장을 태우는 듯했고 입안에 감돌던 고소한 기름기는 역겨운 피비린내가 되어 혀끝을 마비시켰다. 그는 손가락을 목구멍 깊숙이 집어넣어 억지로 토해내려 발버둥 쳤으나 덕팔이 베푼 원망의 밥은 이미 그의 피와 살이 되어 전신으로 퍼져나가고 있었기에 뱉어낼 수 있는 거센 누런 위액과 허공을 가르는 헛구역질 소리뿐이었다. 덕팔은 그 처절한 몸부림을 마치 불상을 깎는 석공처럼 차갑고도 정적인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에는 승리감보다는 깊고 어두운 심연이 자리 잡고 있었다. 왜? 도대체 왜? 최판석은 핏발선 눈으로 덕팔을 올려다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차라리 몽둥이로 쳐 죽이지. 왜 이런 진수성찬을 먹여 나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드시오. 내 뱃속에 들어간 이 쌀밥이 1000개의 바늘이 되어 나를 찌르는 것 같소이다. 그의 절규는 단순한 공포를 넘어선 영혼의 파괴에서 오는 비명이었다. 평생을 남의 것을 빼앗고 짓밟으며 살아온 그에게 원수로부터 받은 과분한 대접은 그 어떤 고문보다 견디기 힘든 수치심이자 형벌이었다. 만약 덕팔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면 그는 차라리 비웃으며 죽음을 맞이했을지도 모른다. 허나 자신을 짐승이 아닌 귀한 손님으로 대우하며 차려낸 이 따뜻한 밥상은 그가 지난 30년간 잊고 살았던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죄의식을 강제로 끄집어내어 그의 면상에 들이밀고 있었다. 덕팔은 천천히 무릎을 굽혀 최판석과 눈높이를 맞추었다. 죽는 것이 두려운가? 아니면 이 밥이 아까운가? 덕팔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방 안의 공기를 짓누를 만큼 묵직했다. 내 자네에게 독을 먹인 것이 아닐세. 자네가 먹은 것은 30년 전 내 부모가 그토록 갈망했던 생명이자 자네가 그토록 무참히 짓밟았던 인정일세. 그 밥알 하나하나에는 내 어미의 피눈물이, 그 국물 한 방울에는 내 아비의 한 맺힌 땀방울이 서려 있지. 덕팔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최판석의 가슴에 꽂혔다. 최판석은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조아렸다. 자신의 더러운 입으로 들어간 그 음식들이 실은 덕팔이 30년 세월 동안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며 일궈낸 복수의 결정체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나으리,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 부끄러움을 안고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최판석은 방바닥에 머리를 쿵쿵 묻히며 오열했다. 이마가 찢어져 붉은 선혈이 흘러내려 비단 금침을 적셨으나 그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악행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엄동설 안에 쫓겨나던 김간의 식구들, 매질을 당하며 살려달라고 빌던 수많은 소장농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즐기며 배를 두드리던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거울을 보듯 생생하게 떠올랐다.
덕팔이 차려준 밥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최판석의 지나온 삶을 비추는 업보의 거울이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인간의 탈을 쓴 악귀였음을, 그리고 지금 그 악귀가 가장 순수한 호의 앞에 발가벗겨졌음을 뼈저리게 통감했다. 덕팔은 피를 흘리며 자해하는 최판석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어 제지했다. 죽음으로 도망치려 하지 말게. 그것은 너무나 쉬운 길이야. 덕팔의 눈에서 처음으로 뜨거운 물기가 어렸다. 자네가 죽으면 내 부모님의 원한은 누가 기억해주나. 자네가 죽어버리면 내가 지난 30년간 이 악물고 버텨온 세월의 의미는 어디서 찾는단 말인가. 덕팔은 최판석을 거칠게 흔들었다. 살게. 살아서 이 밥심으로 자네가 짓밟은 사람들의 고통을 매일매일 곱씹게. 따뜻한 밥을 먹을 때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죄책감을 느끼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 때마다 가위 눌리는 악몽에 시달리게. 그것이 내가 자네에게 내리는 벌이네. 순간 최판석의 통곡 소리가 뚝 그치고 방 안에는 정막이 감돌았다. 창밖에 눈보라 소리만이 우우하고 울부짖으며 두 사람의 귓가를 때렸다. 최판석은 멍한 눈으로 덕팔을 응시했다. 죽음보다 더 가혹한 형벌, 바로 살아있는 지옥을 선고받은 죄인의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는 기이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두려움을 넘어선 경외감, 그리고 자신 같은 쓰레기에게조차 살아라고 명하는 덕팔의 태산 같은 인품에 대한 굴복이었다. 최판석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덕팔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비굴한 애원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덕팔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맹세의 절이었다. 소인 최판석 나으리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이 목숨, 나으리의 처분대로 살아가며 평생 속죄하겠습니다. 밥알 하나가 모래알처럼 느껴질지라도 씹어 삼키며 제 죄업을 잊지 않겠습니다. 최판석의 목소리는 비록 떨렸으나 결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탐욕스러운 전직 이방도 비루한 거린도 아니었다. 그는 덕팔의 숭고한 복수 앞에 영혼이 정화되고 재창조된 죄 많은 늙은 종일 뿐이었다. 덕팔은 묵묵히 그 모습을 내려다보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가슴속을 꽉 채우고 있던 응어리진 불덩이가 서서히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원수를 갚았으나 통쾌하지 않았고 상대를 굴복시켰으나 우월감이 들지 않았다. 다만 인생이라는 것이 이토록 허망하고도 질긴 것이라는 깨달음만이 강물처럼 밀려왔다. 일어나게. 덕팔은 탈진한 듯 자리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밤이 깊었네. 오늘은 이 방에서 쉬게나. 내일 날이 밝으면 자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주겠네. 덕팔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훅 끼쳐 들어와 방 안에 열기를 식혔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섰으나 등 뒤에서 들려오는 최판석의 억눌린 흐느낌 소리는 오랫동안 그의 발목을 잡았다. 눈 내리는 마당으로 나온 덕팔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검은 하늘에서는 여전히 하얀 눈송이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30년 전 그날처럼 차가운 눈이었지만 덕팔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부모님이 보내는 위로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아버지, 어머니, 보셨습니까? 저는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배불리 먹여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원하던 복수였는지 아니면 저의 오만이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허나 덕팔은 눈을 감고 차가운 눈송이를 얼굴로 받아내며 속삭였다. 허나 제 마음속의 지옥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30년간 타오르던 증오의 불길이 사그라들고 그 자리에 잔잔한 연민과 평안이 깃들기 시작했다.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부끄럽게 만듦으로써 완성된다는 성인 성련의 가르침을 그는 몸소 실천한 것이었다. 덕팔이 안채로 사라진 뒤에도 사랑방의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았다. 최판석은 밥상이 치워지지 않은 그 방에서 밤새도록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식어버린 밥과 국, 굳어버린 기름기 낀 그릇들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지난 날을 반추하고 또 반추했다. 밥그릇에 남은 밥알 하나가 태산보다 무겁게 느껴졌고 국그릇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그 어떤 귀신보다 흉측해 보였다. 그는 뼈에 사무치는 후회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바람이 문풍지를 흔들 때마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를 연발했으니 그날 밤 사랑방은 그에게 있어 가장 안락한 침소이자 가장 고통스러운 감옥이었다. 날이 밝아오자
눈보라는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하얗게 뒤덮인 세상은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웠다. 덕팔은 일찌감치 일어나 사랑채로 향했다. 문을 열자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듯 외탄 눈에 최판석이 그를 맞이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탐욕과 도끼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참회와 순종만이 남아 있었다. 잘 잤는가? 덕팔의 물음에 최판석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나으리 덕분에 제 평생 가장 길고도 가장 뜻깊은 밤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는 어젯밤 과거의 자신을 죽이고 다시 태어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 덕팔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인 칠성이를 불렀다. 칠성아,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낡은 호미와 낫을 쥐어 주거라. 그리고 뒷산 개가 나지 않은 밭 한 병기를 내어주어라. 칠성이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예, 대감마님 밭을 내어주다니요. 소작을 주시려는 겁니까? 덕팔은 최판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 소작이 아니다. 그냥 내어주는 것이다. 저 사람은 이제부터 그 땅에서 땀 흘려 일하며 흙의 정직함을 배워야 한다. 쌀 한 톨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이 필요한지 직접 몸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다. 최판석은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눈물을 왈칵 쏟았다. 자신을 노비로 부려도 시원찮을 판에 살기를 열어주고 참회의 기회까지 주는 덕팔의 마음에 감복하여 말을 잇지 못했다. 가거라. 가서 흙이 되어라. 네가 흘린 땀방울만큼 네 죄가 씻겨나갈 것이다. 덕팔의 마지막 명령에 최판석은 명심하겠습니다. 대감마님, 뼈에 새기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큰 절을 하고 물러났다. 칠성이를 따라 나서는 최판석의 뒷모습은 여전히 초라한 늙은이였으나 그 걸음걸이에는 전에는 없던 묵직함이 실려 있었다. 덕팔은 그 뒷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마당에 쌓인 눈 위로 최판석의 발자국이 길게 찍혔다. 그 발자국은 더 이상 도망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속죄의 길을 걷기 시작한 순례자의 첫걸음이었다. 덕팔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이 눈 덮인 지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복수의 완성이 가져다주는 희열이 아니라 한 인간을 용서하고 구원함으로써 얻게 된 진정한 해방감이었다. 30년간 그를 떼차매고 있던 복수의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이제야 비로소 그는 부모님을 편히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자신 또한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세월의 흐름은 유수료쇠와 같다 하더니 강산이 또 한 번 변하고 계절이 수없이 바뀌는 동안 덕팔과 최판석의 머리 위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다. 덕팔이 내어준 뒷산 비탈밭은 처음에는 돌투성이 황무지였으나 최판석이 흘린 피땀으로 인해 이제는 기름진 옥토로 변해 있었다. 최판석은 지난 10수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밭을 갈았는데 그의 손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터져 더 이상 예전의 보드라운 살결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저 늙은 도둑놈이 언제 도망치나 보자며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으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호미질을 하는 그의 등 뒤에서 점차 욕설을 거두기 시작했다. 최판석은 흙을 만지며 비로소 깨달았으니 거짓으로 쌓아올린 권세는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지지만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은 결코 배신하지 않고 알곡으로 돌아온다는 평범한 진리였다. 그는 수확한 작물을 자신이 먹는 대신 대부분을 고아나 독거노인들에게 몰래 가져다 주곤 했는데 이는 덕팔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는 그만의 방식이자 과거 자신이 굶겼던 수많은 덕팔애가 겠습니다. 백성들에 대한 뒤늦은 속죄였다. 어느 늦가을 해질 무렵 덕팔은 지팡이를 짚고 뒷산 오솔길을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발에 채이는 낙엽 소리가 바스락바스락하며 지나간 세월의 무상함을 노래하는 듯했다. 멀리서 바라본 최판석의 초가집은 굴뚝에서 하얀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고 노을빛을 받은 억새밭은 황금빛 물결을 이루며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다. 덕팔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평화로운 풍경을 눈에 담았다.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검은 도끼는 이제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늙은 친구를 만나러 가는 설렘과도 같은 잔잔한 평온함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들린 투박한 호리병을 내려다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30년 전
복수의 칼날을 갈던 자신이 이제는 원수와 함께 마실 막걸리를 들고 가고 있다니 인생사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어르신 계시는가? 살인문 밖에서 덕팔이 인기척을 내자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 마당을 쓸던 최판석이 화들짝 놀라며 빗자루를 내던지고 달려나왔다. 아이고 대감마님,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걸음이십니까요? 최판석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덕팔을 부축하려 했으나 덕팔은 손을 저으며 웃었다. 대감은 무슨, 이제 우리 둘 다 내일 모레면 흙으로 돌아갈 늙은이들 아닌가. 그저 덕팔이라고 부르게. 최판석은 감히 그럴 수 없다며 고개를 조아렸지만 그의 눈가에는 반가움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10여 년 전 덕팔이 베풀었던 그 잔인하고도 자비로운 밥상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두 노인은 좁은 뱃마루에 나란히 걸터 앉았다. 덕팔은 가져온 호리병을 열어 이 빠진 사발에 막걸리를 가득 따랐다. 밖에, 오늘은 내가 자네에게 술 한 잔 따르고 싶어 왔네. 최판석은 황송하여 두 손으로 사발을 받쳐들었고 떨리는 손으로 술을 한 모금 들이켰다. 톡 쏘는 막걸리의 맛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올라왔다. 그것은 예전 덕팔의 집 사랑방에서 먹었던 그 화려한 밥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박한 맛이었으나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고 시원했다. 안주라고는 밭에서 갓 뽑아 쌈장에 찍은 풋고추와 묵은 김치 몇 조각뿐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임금님의 수라상이 부럽지 않은 성찬이었다. 판석이 자네 기억나는가? 10여 년 전 눈 내리던 그날 밤 말일세. 덕팔이 먼 산을 바라보며 운을 떼자 최판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찌 있겠습니까요? 제 썩어 빠진 영혼이 죽고 다시 태어난 날인 것을요. 그때 나으리께서 주신 그 밥 한 그릇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구천을 떠도는 아귀처럼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최판석의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깊은 회한이 묻어났다. 덕팔은 빈 술잔을 만지작거렸다. 나는 그때 자네를 죽이고 싶었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죽이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주고 싶었지. 헌데 말이야. 자네가 그 밥을 먹으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속의 불길이 거짓말처럼 사그라들더군. 복수라는 것이 상대를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마당 위를 뒹굴었다. 덕팔은 말을 이었다. 내 부모님도 저승에서 보고 계신다면 자네의 목을 베어 피를 뿌리는 것보다 이렇게 자네와 나란히 앉아 술잔을 기울이는 것을 더 기뻐하실 걸세. 그것이 사람 사는 도리 아니겠는가. 최판석은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흘리며 엎드려 통곡했다. 나으리, 이 못난 놈을 용서해 주셔서, 사람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죽어서도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덕팔은 묵묵히 최판석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 거친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지난 수십 년간 두 사람을 처자매고 있던 원한의 사슬을 완전히 녹여버리기에 충분했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혔다. 두 노인은 말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 별들 좀 보게. 우리네 인생도 저 별똥별처럼 잠시 반짝이다 사라지는 것을 왜 그리 아둥바둥 서로 미워하며 살았는지 모르겠네. 덕팔의 독백에 최판석이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말입니다요. 흙 한 줌이면 다 덮일 육신을 가지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욕심을 부렸으니 제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껄껄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맑고 청아하여 가을 밤 공기를 타고 멀리 멀리 퍼져나갔다. 그것은 승자와 패자의 웃음이 아니라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본 동반자들의 해탈한 웃음이었다. 그로부터 몇 해가 더 흐른 뒤 최판석은 덕팔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는 임종 직전 덕팔의 손을 꼭 잡고 나으리,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저승에 가서는 제가 나으리의 밥상을 차려 올리겠습니다. 라는 유언을 남기고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다. 덕팔은 그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비석 대신 그가 평생 쥐고 살았던 낡은 호미 하나를 무덤 앞에 꽂아주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덕팔 또한 조용히 숨을 거두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인연을 오래도록 입에 올리며 전설처럼 이야기하게 되었다. 덕팔이 눈을 감는 순간
그의 눈앞에는 30년 전 눈보라치던 밤의 공포도 복수를 맹세하던 서슬퍼런 칼날도 떠오르지 않았다. 대신 노을지는 툇마루에 앉아 최판석과 함께 막걸리 잔을 부딪히던 그 따뜻한 가을 저녁의 풍경만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그래, 잘 살았다. 미움은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했거늘. 나는 미움을 밥으로 녹여내고 그 밥으로 사람을 얻었으니 이만하면 남는 장사 아닌가. 후대 사람들은 김덕팔의 집터를 지나며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진정한 복수는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덕도로 하는 것이다. 칼로 베면 상처가 남지만 덕으로 감싸면 사람이 남는다. 저기 저 늙은 감나무 아래가 바로 원수가 친구가 되어 마지막 술잔을 나누었던 자리란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감나무 잎들이 사락사락 소리를 내며 그들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했고 마을 앞을 흐르는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며 미움도 원망도 결국은 다 바다로 흘러들어 하나가 된다는 자연의 섭리를 일깨워주고 있었다. 텅 빈 만마루 위로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고 어디선가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허공에 흩어졌다. 그것은 마치 덕팔이 최판석에게 그리고 세상 모든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바치는 따뜻한 위로의 밥상과도 같은 향기였다.